자, 오늘은 지구과학의 마지막인 우리 우주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주 중에서도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자, 첫 번째, 우리 은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은하는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 은하는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뜻합니다.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천체 집단을 은하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라는 것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별을 관측한 게 있는데요. 이 별을 관측해서 그린 지도를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계절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별들을 관찰했을 때 별들의 겉보기 등급에 따라서 제일 밝은 별은 크게, 그리고 제일 작은 별들은 작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367개의 별과 283개의 별자리를 우리나라에서 본 그대로 그려낸 것을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모양부터 볼게요. 우리 은하 모양. 우리 은하의 모양은요, 위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위에서 본 모양부터 볼까요? 위에서 우리 은하를 보았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중심부가 있는데, 이 중심부는요,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대요. 별들이 막대기 모양으로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 끝은요, 마치 이렇게 회오리를 치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를 나선팔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심부 모양이었고요. 중심부는 별들이 막대 모양으로 있었고, 그리고 막대기 끝에는 소용돌이 치는 모양, 이걸 바로 여러 개의 나선팔이라고도 합니다. 나선팔 모양. 그렇다면 옆에서 본 모양을 볼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렇게 생긴 은하의 모습인데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겠죠. 옆에서 봤을 때는 중심가가 부푼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은하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크기.
우리 은하의 크기 지름부터 볼게요. 지름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의 지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이 지름은요, 약 38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광년으로 따졌을 때 약 10만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를 본다면 10만 광년의 크기라고 했는데,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년간 9.5조 킬로미터를 빛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게 1년 동안 10만 광년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 큰, 그리고 엄청 긴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은하 가운데서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8,500파섹, 이것은 광년으로 하자면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팔 쪽에 위치한다고 해요. 나선팔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중심으로부터 약 8,500파섹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위치하는데, 바로 여기가 이런 나선팔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요, 약 2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은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은하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직접 우리 은하를 일부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별 일부를 바라본 모습. 어떻게 보이나 봤더니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요. 희뿌연 띠 모양.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에서 봤을 때 가장 두껍고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두껍고 밝게 보인다. 약 7월, 그러니까 곧 다가오겠네요. 지금 6월이니까요. 7월에 밤 10시경, 즉 22시경 동쪽 하늘을 보면은 이 은하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워낙에 인공 불빛이 많아서 관측이 어렵지만, 인공 불빛이 없고 달이 보이지 않을 때, 달빛이 보이지 않을 때, 즉 달의 위상이 싹 잃고 맑은 날씨일 때 은하를 관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곧 7월이 다가오니까 한번 은하를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리고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속해 있는데, 은하를 관찰하는 곳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는요, 우선 별은 어떤 거였나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성단, 성운, 성간, 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거대한 천체 집단. 그렇다면 첫 번째 성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단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집단을 바로 성단이라고 합니다. 별들, 별성자를 써서 별들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별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집단. 그래서 모습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산계성단, 또 하나는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산계성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계성단. 산계성단은요, 첫 번째로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듬성듬성하게 모여 있다고 해요.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듬성듬성이 모여 있는 모양. 그리고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이 별들의 색깔은요, 주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별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별들은요, 표면 온도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이 별들의 표면 온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요. 특히 별이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별, 즉 젊은 별들이 이 산계성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산계성단은요, 우리 은하 가운데서도 주로 중심부가 아닌 나선팔에 분포합니다. 산계성단의 예를 보면 황소자리 산계성단, 다른 말로는 이 성단을 좀생이라고도 한대요. 그리고 백조자리 있는 산계성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구상성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성단, 첫 번째, 구상성단에 있는 별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에 구를 사용해서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요, 주로 붉은색 별입니다. 붉은색 별이기 때문에요,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별은 탄생하자마자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뜨겁다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될수록 점점 이 열기가 식어지는데요. 주로 붉은색이라는 것은 즉
나이 든 별이 많다는 뜻입니다. 구상성단이 존재하는 공간은요, 우리 은하에서 주로 중심부나 해일로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해일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은하 이렇게 생겼을 때 구상성단은 이렇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은하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부분,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에 바깥을 동그란 이 부분에 존재하는데 바로 이걸 해일로라고 합니다. 구상성단의 예를 보면요.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고 센타우루스 자리에 구상성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쓰고요. 얘네는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운이라는 것은 별과 별 사이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뜻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전체. 자,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간 물질이라는 것은 별들 사이의 공간에서 희박하게 흩어져 있는 수소나 헬륨 등의 가스와 먼지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운의 종류에는 어떻게 성운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성운의 종류는요, 빛을 내는 방법에 따라서요, 빛을 내는 방법에 따라 방출성운, 그리고 단사성운, 마지막으로 암흑성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운의 분포는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운의 분포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부분, 즉 회오리 쳤던 그 부분에 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방출성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성운은요, 주변의 별빛, 그러니까 별에서 나오는 이 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되면서 뜨거워지겠죠.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 방출성운은요, 주로 붉은색의 빛을 띱니다. 방출성운의 예를 보면은 붉은색을 내기 때문에 붉은색 모양의 장미성운이 있고요. 그 다음 불꽃성운,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예로 많이 나오는데요. 오리온, 대성운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미성운이랑 불꽃성운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붉은색인 것을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성운, 즉 붉은색 성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사성운 한번 볼게요.
반사성운이라는 것은요, 성간 물질이 주변에 별빛을 이번에는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은요, 주로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M78이라는 이런 성운들이 있고요. 와기알멈 성운 잘 나오는 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닝맨 성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흑 성운 한번 살펴볼게요. 암흑 성운. 암흑 성운이라는 것은 성간 물질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간 물질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말머리 성운, 그 다음에 검은색이죠. 석탄 자루 성운, 석탄이 검은색이니까요. 그리고 독수리 성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고 있는 이 하이탑 책을 보게 되면요. 하이탑 책에 이렇게 성운의 페이지 125쪽에 보면은 방출 성운의 형성 원리 보면은 성운 안에 있는 이 밝은 이게 바로 별빛이고요. 여기서는 성운이 별빛을 흡수해서 지구로 빛을 발사하는 것, 그리고 반사 성운은 별빛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별빛을 성운이 흡수하여 지구로 방출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선 푸르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암흑 성운은 성운 뒤에 별빛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성운은 가려져서 별빛이 보이지 않아 성운이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창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에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외부 은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외부 은하라는 것은 우리 은하와는 반대로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은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 외부 은하들을요, 모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의 모양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타원형으로 생긴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정상 나선은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나선팔 모양이 있는 은하를 이야기를 하고요.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한 은하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은하들은요, 외부 은하들은 처음 허블이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를 제외하고 약 1000억 개의 무지하게 많은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러한 외부 은하는요, 균질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질적으로 분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팽창하는 우주. 우선 그 전에 우주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주라는 것은 우리 은하와 그리고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이 모든 공간을 바로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공간.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의 주장입니다. 허블이란 천문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바로 이게 우주 팽창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팽창 중심을 한번 볼까요? 우주 팽창 중심은요, 사실은 우주가 팽창을 할 때 특별한 중심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중심이 없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도 은하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주 팽창 실험입니다. 부풀지 않은, 조금밖에 부풀지 않은 풍선에다가 각각 스티커를 붙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C라는 별, 여기는 B라는 별, 그리고 여기는 A라는 별이라고 할게요. 봤을 때 A와 C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고, 그리고 그 다음에 C와 B까지의 거리, 그리고 A랑 B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죠? 이때 풍선을 계속해서 불다 보면은 거리가,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풍선이 멀어짐에 따라서 함께 멀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우주 팽창의 원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를 보면 가장 멀었던 C와 A 사이에 늘어난 거리가 가장 멀고요. 거리가 더 멀리 늘어났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제일 가까웠던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제일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었던 스티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여기에서 풍선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 우주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A, B, C는 각각 은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팽창의 중심은요, 스티커가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있다면 중심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곳들이 없고 점점 스티커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팽창의 중심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주 팽창에서의 우주 팽창의 중심은 특별한 중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엄청나게 큰 한 점이 대폭발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이 점이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엄청나게 밀도가 크고 매우 뜨거웠던 이 점이 대폭발, 즉 빅뱅을 거쳐서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고 있고, 이러한 우주의 팽창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대폭발, 우주가 식어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15세기에서 17세기 때는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범선을 만들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때 지구는 네모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럽은요, 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등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천체와 은하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발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주 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탐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우주 탐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 즉 인간의 호기심에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 탐사 목적은 첫째로 우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호기심 때문이겠죠. 우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이외에 다른 천체에 어떠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지구 이외에 다른 천체의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 하나는 지구가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우리 전기차 같은 신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듯이 지구로부터 부족하고 고갈되어지는 이 자원들을 지구가 아닌 외부 행성 혹은 외부 천체에서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에 부족하고 고갈되는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주 탐사에는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우주 탐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 방법. 첫 번째로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라는 말은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던 태양계에서도 배웠지만 천체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지구는 항성, 빛을 내는 별은 아니지만 천체이고 우리 지구를 공전하는 하나의 위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달이었죠. 이렇게 천체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이지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은요,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과 같은 거죠. 달은 지구를 한 번 돌 때 약 27일 정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양한 목적의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GPS처럼 지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위치 추적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우리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우리가 우리 집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인공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의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주 탐사하는 방법으로는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의 지상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요, 사람이 우주에 머무르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간이 만든 구조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무 수행이라는 것은요, 신약 개발, 즉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혹은 우주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모든 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은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드는 우주 탐사선을 가지고 우리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탐사선은요, 천체의 주위를 돌거나, 여기서 말하는 천체라는 것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천체 표면에 착륙하거나 혹은 탐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갔던 달에 탐사를 하거나 달에 착륙을 해서 탐사를 하거나 혹은 화성으로 쏘아 올려지는 이 우주 탐사선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주 탐사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성과와 의의. 우주 탐사 과정을 볼까요? 탐사 과정.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주 탐사는요, 1950년대에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스푸트니크 1호,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에 쏴졌는데요. 이 당시에 러시아의 옛 이름이 구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당시는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 달 탐사를 할 수 있도록 달 탐사 우주선을 보내는데 바로 이게 아폴로 11호라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는요,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달 이외에 다른 위성이었잖아요. 행성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행성 탐사고요. 보이저 1호는요. 1977년도에 쌓아 올려서 태양계를 관측하는 탐사선이었고요. 보이저 2호는 역시 1977년대에 쏘아 올렸고요. 목성형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쏘아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 우주 탐사에 대한 게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허블에 의해서 우주 망원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현재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 호가 2006년에 쏘아져서 2011년 약 5년 후에 명왕성에 접근을 하는데요. 이것은 명왕성 탐사를 하기 위해 쏘아 올려진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노호라는 게 2011년도에 발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목성을 탐사하는 목성 탐사선이었고요. 2016년에 목성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목성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큐리오시티라는 것이 2011년에 화성으로 쏘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커 탐사선이 있는데 2018년도에 태양에 현재 대기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활발하게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주 탐사의 의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주 탐사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긍정적 영향으로는요. 우주 탐사선을 만들면서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발전이 됐고요.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수기,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이 정수기는요. 아폴로 탐사선, 즉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아폴로 탐사선을 만들었을 때 우주에서 정수되어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온 여과 장치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온 여과 장치가 우주선 안에서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정수기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주 탐사선 안에서는 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발견된 게 바로 이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정한 용기 안에 음식을 담아서 따뜻하게 데피기만 한다면 바로 음식을 어디서든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 쿠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 탐사선은 매우 중력보다도 훨씬 더 세고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 밖을 나가기 때문에 우주선을 운전하는 이 우주선장들은요, 몸과 뼈에 앉아 있는 동안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의자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쿠션들이 바로 메모리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메모리 폼의 폭신폭신한 것을 침대나 소파 혹은 베개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안경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주에 나가면은 천체들에 의해서 혹은 별들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혹 내뿜는 이 빛 때문에 눈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선글라스는 태양광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만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부정적 영향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했을 때 생겨나는 이 우주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요, 우리 지구 안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 안으로 잘못해서 들어왔다가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천체나 혹은 유성 같은 것과 부딪혀서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